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는 스타 초대석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7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해놨는데 이선희 씨가 데뷔 40주년이 됐는데 데뷔 날 사과를 했답니다. 네. 이 얘기 준비되어 있고요. 치매 아내를 돌보는 태진아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국민 MC들이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같이 참여하게 됐는지 그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오페라는 고급 예술이라는 편견을 확 없애줄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전국민 시대가 열린 게 1999년인데요. 이때 40대였던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 이제 바야흐로 정말 고령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먼 얘기가 아닌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55세에서 79세 인구가 1년 사이 5.1%가 늘어난 817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게 2008년인데요. 그때 262만 명 정도였으니까 그 사이 한 4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55세에서 79세 인구 가운데 51%, 절반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연금을 받고 있나요? 이 금액을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달 평균 8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네. 이 지난해 75만 원이었으니까 한 1년 사이 10%가량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106만 원, 여성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한 5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이고요. 연금 수급자 중에서 매달 50만 원을 밑도는 액수를 받는 사람이 46%나 돼서 여전히 절반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 이런 얘기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처음에 초기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액수도 크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제도 정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급자들은 굉장히 많고 또 재원은 많이 들지만 실제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7.6%, 노인 전체 인구의 한 10명 중 4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빈곤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연금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가진 자산도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 더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이 1년 전보다 4.6% 늘어난 1,109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령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나 계속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을 꼽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일하는 즐거움이 35%, 무료 해서가 4%를 차지했습니다. 네, 은퇴보다는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고령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생활비를 보탤 만한 수준의 금액을 받느냐 이런 것도 사실 감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은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73세는 이제 쉬어야 할 나이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가 평균 52.8세라고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사오정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대면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둔 이후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이 가장 많았고요.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를 합치면
40%는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일터에서 밀려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나이 때 이미 일터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쉬거나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예.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하고 싶어하는 저 인구 가운데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인구가 역대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일자리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네. 건 또 이제 생계 수단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건데 열심히 일한 당신 노후에는 편안히 즐겨라. 이거 요원하군요. 아직까지는 뭐 안 또 되겠. 프랑스에서 연금 깎는다고 연금 사태 글쎄, 얘기 들어보셨죠? 네. 65세 지나는데 나는 이제 쉴 권리가 있다. 네. 그런데 왜 연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 지급할 나이를 더 늦은 나이로 늦추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우리가 휴식할 권리를 드리는 것. 이거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근데 아직 멀어 생각을 보입니다. 네. 네. 다음 미션 해주시죠. 국내 다목적댐 건설이 14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가뭄 그리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면서 물그릇을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요. 정부가 어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습니다. 14곳이면 제법 많더라고요. 어디입니까? 기후댐 후보지는 14곳인데요. 일단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 짓는 곳이 9곳이고요.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게 한 5곳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별로 나누면 한강 권역이 4곳, 낙동강 권역이 6곳, 금강 권역이 1곳, 영산강, 섬진강 권역이 3곳 등입니다. 이 한강 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 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등 1곳, 영산강 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원댐 등 3곳입니다. 이 기후대응댐이 건설된다면 물난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에 얼마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댐의 용도는 크게 2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 대비,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가 내렸을 때 그 뒤에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뭄 대비입니다. 이 전남 지역의 가뭄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그릇을 키워서 물을 담아두면 가뭄 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크게 2가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수 전용댐이나 아니면 다목적댐 이런 명칭에서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대응댐이 지어지면 댐별로 한 번에 한 80에서 220mm의 비가 오더라도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고요. 이 지난해 경북 예천군이 홍수로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용두천 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져도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 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 5천만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한 220만 명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 대응댐 14곳의 후보지 선정 기준은 뭔가요? 일단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역의 수요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이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후보지에 포함된 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댐 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동의 부분인데요. 네. 강원도 양구 구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당수가 사라졌거든요. 아마 양구구민들 말고 소양강댐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과거에 양구구는요, 소양강댐을 통해서 교통이 배 타고 가는 게 더 편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육지 속의 섬처럼 돼버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특히 이번에 댐 건설 예정지가 두타형 계곡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천연기념물 열목우와 산양의 최대 서식지와 겹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댐이 건설되면 두타형과 천연 고찰인 두타사가
모두 수몰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뭐 농지, 주택, 펜션, 창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잠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군은 양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또 다른 댐을 건설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구군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댐 건설 찬성하는 곳도 있습니까? 네, 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인데요.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댐 후보지에 포함된 도기읍 상길이는 지난 수십 년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굉장히 주민 불편이 컸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직접 댐 건설을 요구해 왔고 삼척시에서 지난해 9월 환경부에 도기읍 상기댐 건설을 공식 건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온 이런 사업에는 거부감들이 아무래도 없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유사댐 건설할 때 발생하는 수몰 가구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댐 건설이 수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이건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은 언제 처음 술 드셔보셨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네. 음복으로 조금 마셔보라고 하고 네. 그런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아버지가 술을 가르쳐 주는 그렇죠. 그런 가정도 꽤 있잖아요. 그 시기는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노코멘트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술을 한두 모금이라도 처음 마신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진급 때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온 첫 경험은 초등학교 6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육은 조금 아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 이른데요. 네? 네. 이게 술 담배를 첫 경험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네. 같은데 약볶음 담배 배운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어찌됐든 그렇게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학생 5,000명 조금 넘는 그런 학생을 건강 패널로 구축한 뒤에요. 2028년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 조사의 한 부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 결과가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 활동 등의 건강 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 선행 요인까지 분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제가 담배를 폈다거나 술을 마셨다고 하면은 2028년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될 때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교군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네. 이 사람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까지 추적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청소년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 조사인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너무 이른 네.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랐고 특히 담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종류별로 좀 비교를 해서 보면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급 시에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이 1.49%였다가 2.6%로 갑자기 쿡 하고 증가한다고 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일반 담배 역시 이렇게 이 나이 때 갑자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3하고 고1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69.5%는 우리 가향 담배라고 하죠. 이 과일 향이나 이런 그 향이 나는 담배로 처음 담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신종 담배, 가향 담배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에 저게 있으면 네. 호기심에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별로. 흔하게 있는 거야. 술과 네. 담배가. 요거 좀 어른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너무 일찍 접하게 되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향 담배는 암 발병 논란도 네.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해서 또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습관도 나빠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 결식률은 갈수록 증가하고요.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7일 동안 부모 등 보호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함께 식사한 날이 며칠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66%였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일 때는 2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부모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떨까 싶어요. 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물론 사춘기이긴 하지만 부모들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 그러면서 식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만 나무라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이 정도 훈육은 어린이집 교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훈육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이 여러 가지 충돌을 하곤 했는데요. 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훈육과 훈계가 앞으로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집 훈육 문제로 사실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어제 국무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러니까 교사의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안전, 인성, 대인관계 등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다만 이렇게 훈계를 할 경우에도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도 함께 명시가 됐다고 합니다. 훈육과 더불어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안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이제 강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또 국가가 의무로 규정을 해서 이거 벌금을 물리기도 참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 명단, 만약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더 구체화해서 공표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의 명칭,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 조사 불응 사실들만 공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주 성명, 그리고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이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표가 되면은 제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그 회사 안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불이익이 사회적 공포 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및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교육보직원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보육교사는 지금도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관리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런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사정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국가에서 관리 직원들한테까지 전부 원장한테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훨씬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혜택을 다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들 영유아한테도 돌아갈 수 있고 또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 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뒤늦은 사과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생활 논란으로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줬던 가수 이선희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내고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사실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일에 썼다는 건데 네. 대체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네, 먼저 이선희 씨가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이 회사의 돈은요, 현재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소속사의 돈이 아니라 이선희 씨가 설립한 개인 회사의 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처럼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해당 아파트가요, 이선희 씨 소유가 아니라 현재 소속사 대표가 집주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이 횡령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당시 이선희 씨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선희 씨는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또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소명을 했다. 이미 경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선희 씨에 대한 오해가 밝혀지길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제기됐을 때 이선희 씨는 오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건 뭐 잘못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였다. 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벌금형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놨겠죠.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해 소속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 조사를 수사기관으로 받았다.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개인 회사에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요 내역 가운데 일부가 법인카드는 업무에만 써야 되는데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유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약식 명령, 벌금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선희 씨가 처음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는 오해다 이러면서 부인했었는데 뒤늦게 사과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법의 이 판단이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하는 편이 여론 잠재우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소속사에서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여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선희 씨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냈는데요. 40년 전 이 강변가요제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선희 씨가 올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과문을 발표한 날이 데뷔 40주년, 그러니까 강변가요제에서 이런 무대를 펼친 지 40주년이 되던 그 해였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아마도 사과문을 빨리 발표해서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이 일각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이선희 씨는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인으로 살면서 이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연예 소식합니다.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간 내님입니다. 아, 내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아, 도대체 전국 방방 곳곳을 누벼도 제님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수 태진아 씨의 내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가수 태진아 씨가요, 아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곡. 어떤 곡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목은 서울 간 내님이고 EDM이라고 하죠. 일렉트릭 댄스 뮤직. 이게 자체가 이제 이미 흥겨운 건데 여기다 트로트를 합해서 EDM 트로트다라는 어떤 신곡 장르를 그런 장르의 신곡을 발표를 한 겁니다. 태진아 씨가 얘기를 해요. 이 서울로 떠난 내님한테 진달래꽃 한아름 따고 개나리꽃 한아름 따서 전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뿐이 아니고 태진아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국민 MC들의 노래 실력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진아 씨의 신곡 서울 간 내님의 뮤직비디오에는요, 일단 오늘 정오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팬분들이 클릭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요. 뮤직비디오에는 이경규 씨, 그리고 유재석 씨, 그리고 김구라 씨, 강호동 씨, 김국진 씨, 여기에 이수
이수근 씨까지 국내 대표 MC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직접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신곡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직접 이렇게 부르는 부분을 이제 태진아 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같은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 MC들이 태진아 씨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진아 씨 아내죠. 옥형 씨가 이 치매를 앓고 계시잖아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고 태진아 씨가 옆에서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데 이거에 감동을 해서 이 후배들이 나섰고 또 태진아 씨 역시 이런 후배들의 도움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눈물 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생활 논란이나 가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강남 씨, 이번에는 또 이 국민 MC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그런데 태진아 씨 신곡에 아들 이루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이루 씨는요, 아버지의 이 신곡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3개월 만에 빠른 복귀를 알린 셈이 됐는데요. 물론 이루 씨가 가수 활동을 통해서 정식 복귀를 하거나 뭐 연기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 태진아 씨의 곡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신곡 외에도 이번 앨범 수록곡에 뭐 작사라던가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루 씨는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혹은 대중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아빠 찬스라는 이 굉장히 좀 불편한 어떤 이 수식어를 쓰게 되는 거죠. 태진아 씨 찬스로 그러면 자숙 없이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루 씨는 뭐 신곡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태진아 씨 곡을 만들어 왔고 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2020년에 태진아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저작권료 부분이죠. 아들이라고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원천 징수에서 철저히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저작권료는 본인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아마도 이걸 소속사로 받는 것 같아요. 이루 씨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소속사가 먼저 받고 이렇게 원천 징수하고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연애 소식 갑니다.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갑질 배우 폭로 후폭풍입니다. 방송인 박슬기 씨가 갑질 배우를 익명으로 폭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익명이다 보니 애꿎은 배우들이 누리꾼들에게 지목을 당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방송인 박슬기 씨 왜 갑자기 갑질한 배우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판이 깔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슬기 씨가 이 장명란 씨가 운영 중인 한 너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친한 분들이랑 함께 출연을 해서 과거에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인 시절 영화를 찍었을 때 겪었던 이 좀 속상했었던 갑질 일화를 공개한 게 현재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박슬기 씨가 폭로한 배우의 갑질은 지금 들어도 참 충격적인데요. 이 라디오 진행 때문에 영화 촬영 현장에 박슬기 씨가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다가 다 양해를 구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쉬는 시간에 박슬기 씨가 도착을 했는데 다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박슬기 씨는 나 때문에 좀 늦어진 게 미안하니까 햄버거를 먹지 않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나 때문에 매니저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운전하고 나를 케어하고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쉬어도 되니 매니저는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니저분이 이제 햄버거를 딱 먹기 시작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배우분이 네 배우도 안 먹는데 왜 먹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뺨을 때렸었다라고 이제 당했었던 갑질에 대해 폭로를 한 겁니다. 이에 이 누리꾼 수사대들이요, 이 박슬기 씨가 과거 라디오 DJ를 맡고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영화 촬영을 했었던 그 시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용의자를 막 찾아내고 있는데 이때부터 후폭풍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논란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이 배우인 것 같아, 혹은 아니야 이거 이 배우 같아 하면서 계속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누리꾼들이 어떤 배우를 지목했죠?
모두 2명을 지목했어요. 그중에 먼저 언급된 사람은 2005년 영화 몽정기 2에서 박슬기 씨랑 함께 이제 연기했던 배우예요. 그런데 이때 딱 나오니까 지난 28일 이 배우가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추측은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아니다. 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기도 했고 박슬기 씨도 그 해당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은희 오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네. 나도 너무 좋아하는 오라버니 이렇게 아니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은 곤욕을 치렀는데 2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두 번째 연예인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2번째 용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다가 워낙 이제 댓글로 지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아내분을 통해서 이 논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나는 그렇게 매니저 뺨을 그것도 남의 매니저 뺨을 때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가 당당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입장을 굳이 밝힐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박슬기 씨가 밝힌 일명 이 갑질 배우로 자신이 실제로 이름이 거론된 이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30년 연예계 생활을 되돌아봤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아니 분명히 아닌데 자꾸 맞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애꿎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네, 2번째 지목당한 배우가 이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매니저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그쪽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되게 당황해하고 있더라 하면서 이게 빨리 우리 예인 MC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해결이 돼서 나도 다른 분도 이제 첫 번째 지목당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말하자면 박슬기 씨 측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축축이 멈춰질 것을 당부했지만 그래도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박슬기 씨가 폭로한 갑질 배우 찾는 거 이거 계속되고 있는 거라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2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리꾼들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추측이 되고 있는 이제 이름이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이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박슬기 씨가 일단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품을 한 이 다른 배우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저 같은 경우도 연예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 제가 1회선 게스트로 나갔을 때는 이니셜 토크 좀 해주세요라는 이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뚝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애꿎은 피해자를 양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요즘 콘텐츠가 워낙 많잖아요. 이렇게 죄 없는 용의자들을 만들 수 있는 요즘 검색 기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연예인분들도 아시고 이 말의 무게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박슬기 씨도 참 곤란하겠는데. 네. 네. 그리고 그때 있던 배우들은 이미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알죠. 나 이거 금방 밝혀지겠는데. 네, 그렇죠. 나오겠어요. 네. 자, 4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네, 연예라이브 4번째 소식은 결혼 발표 타이밍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재훈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 이후에 단 며칠 만에 결혼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아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양재홍 씨가 가수 출신 배우죠. 한희 씨와 결혼을 발표해서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결혼을 발표한 그 시점이 환자 사망 4일 뒤였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양재웅 씨와 결혼을 앞둔 이 가수 출신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에 손편지를 통해서 팬들에게 자신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희 씨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무탈히 성장했다. 이쁘게 키워주셔서 참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제가 삶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희 씨가 이 양재웅 씨와 대중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 발표를 했는데 이 결혼 발표를 하기 4일 전인 5월 27일입니다. 양재웅 씨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여성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것이냐를 알고 싶어하는 대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27일에 사망을 했고 네. 이 5월 31일에 양재웅 씨가 먼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딱 4일 뒤에. 그리고 하루 뒤에 또 이제 한희 씨가 또 손편지를 썼고. 근데 이게 4일, 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때요? 네, 이런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니까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면서 사실 강도 높은 비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날 발표를 하냐. 정말 대중이 느끼기에는 이게 4일 뒤가 아니라 그날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이 두 사람이 결혼 축하받을 동안 그 유가족의 마음은 어땠겠느냐.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또 이제 글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희 씨의 SNS는 악플도 많이 달리고 있고 사망 시기, 결혼 발표 시기 이거에 대한 의혹을 놓고 아주 뭐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없게 논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양재웅 씨 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보냈는데요. 우선 병원에서 이 입원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의료법상 이 의료인은 환자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양재웅 씨의 사과에 대해서 유가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제가 이 사망한 고인의 어떤 그 시신이 된 모습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게 5월 27일에 사망을 했는데 2달 뒤에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언론 플레이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유족의 입장인데 이 어머니가 특히 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족의 전화번호도 알면서 한 번도 앞으로 나서지 않고 변호사랑 얘기하라 그랬다. 그러더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언론 플레이 한다 하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 이런 사실로 이 사과를 하기 전날까지도 이 어머니는 계속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전날, 그럼 거의 2달 시위하신 거 아니에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이 양재웅 의사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뒤에 이 사과에서 내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냐?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혹시 밝혀졌나요? 네, 일단 양재웅 씨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중인 이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증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요, 양재웅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이 중독 이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이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국과수에서 시신을 부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망 원인으로 가성 장폐색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지금 대립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초와 비교해도 배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데 어떤 다른 치료를 권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병원 측, 정신병원 측 주장은 어떠냐면 고인이 만성 변비환자기도 했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고 당일에 고인이 굉장히 막 복통을 호소하니까 1인실에 감금을 한 겁니다. 방치를 했는데 고인이 정말 이 CCTV를 보면 막 2시간 반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막 호소를 하거든요. 살려달라고. 근데 사실 그 뒤에 결박을 했습니다. 이건 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랬는데 사고 당일에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게
일인실에 결박을 해두었을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유족은 지난달에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양지웅 씨를 비롯해서 의료진 6명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발표 그 시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희 씨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대중은요, 한희 씨가 결혼 발표를 한 이 시기에 양재웅 씨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 문의가 워낙 많다 보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입니다. 이 한희 씨 소속사 측에서 일단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 물어본 매체에게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0분 넘어섰고요. 우리가 매달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이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화스러운 아이템을 준비해놨는데 이 대리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일단 파스타, 피사의 사탑, 그리고 저는 오페라가 딱 떠오릅니다. 오페라. 네. 예. 자,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인데 왜 이 대리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초대석 손님이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 대리하고 관련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오페라 단장이신데 이소영 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이소영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 이 시간을 시작으로 8월과 9월 이 문화가 있는 날에 오페라와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네, 제 주변을 봐도 뮤지컬은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 오페라는 너무 고급 문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거는 올해가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 양국 간 교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포가 돼 있거든요. 이때만큼 오페라 즐기기에 이탈리아의 본고장에서 어떤 이 오페라 즐기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페라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오페라가 무슨 뜻입니까? 네, 오페라는 대본이 있는 드라마에다가 음악을 결합시킨 거죠. 문학, 건축, 미술, 또 분장,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음악을 결합시켜서 완성시킨 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 받으면 감동 오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소영 단장님을 이렇게 딱 자리에 모신 이유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또 보시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이 영화를 보셨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 아이다라던가 투란도트라던가 아니면 토스카라든가 굉장히 좀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 장면에 쓰이면서.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이 오페라들을 24이 편의 각기 다른 오페라를 제작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오페라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특히 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이 재해석을 하면서 이 2022년도에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이 수교 30년을 맞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호평이 대단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오페라를 널리 알린 결과 2017년에 이 제3회였죠.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에서 공연분야
최다 관객상을 받았어요. 이 최다 관객상이라는 건 결국 대중성이 있었다. 대중성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한 해만 해도 막 1000편 넘게 공연이 되는데 그중에서 최다 관객상이다. 이게 대단한데 사실은 요 1년 전에 2016년에 우리 이수영 단장께서는 이 예술의 전당, 이 예술 대상에서 또 최우수 작품상도 탔었거든요. 결국 작품상, 그러니까 작품성, 대중성 다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궁금합니다. 2017년 그 예술의 전당 예술 대상에서 공연 분야 최다 관객상을 받은 작품은 뭐죠? 네, 저희가 최다 관객상을 받은 작품은 바로 투란도트입니다. 투란도트 우리 이미 저 제목은 익숙한데 네네. 저는 그 핑팽퐁 나와서 투란도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투란도트는 칼라프 왕자가 얼음같이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3가지의 수수께끼에 도전을 하게 돼서요. 성공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투란도트 역시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란도트의 사랑과 또 대조되는 사랑이 있는데요. 칼라프 왕자의 시녀인 류가 칼라프 왕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죠. 2가지의 사랑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네. 또 풍성한 볼거리, 푸치니의 아름다운 음악, 그다음에 웅장한 무대까지 곁들여진 아주 최고의 오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종합 선물 세트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투란도트는 조금 생소해도 넬슨 노르마 하면 그 노래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음악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소리가 바로 나오죠. 네. 가장 최근 버전의 007 영화에서도 사실 이 음악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최고점에서 바로 이 장면. 고음을 치는 이 장면에서 총을 땅 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입니다. 너무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페라 이러면 멀게 느껴지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쵸.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오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몰랐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오페라가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못 가가지고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이런데. 예. 이 같은 경우에도요, 이 네순도르마는 이 오페라, 이 투란도트 3막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이야기를 살짝 기억해 주셨다가 네순도르마가 나왔을 때 조금 아는 척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웅장하고 이 매력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또 세계 3대 테너라고 하죠.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중에 한 명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가 나 이거 들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이유가 있는 게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바로 은퇴쇼, 이 은퇴 무대 갈라쇼에서 이게 다 우아한 모습을 이 카리스마와 함께 보여줘서 아마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가끔 흥얼흥얼 한다니까요. 맞아요. 내 순도르마. 그리고 그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 그것도 그것도 여기 유명하죠. 투란도트죠. 그게 이 노래입니다. 그래. 같은 노래죠.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 이미 노래는 알고 있어 음악은. 네. 근데 오페라에 쉽게 입문하려면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오페라가 참 많죠. 다양한 오페라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투란도트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페라는 원래 16세기 이태리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전부 귀족 중심. 그래서 귀족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9세기 이르러서 특히 푸치니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일반인들을 주인공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전유물 이라는 이런 편견을 깨기 시작한 거죠. 그런 오페라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투란도트를 먼저 입문하실 때는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수영 단장님이 저의 무식한 말을 잘 커버해 주셨는데 그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네. 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같은 노래. 네, 네. 의역을 해서 공주는 잠 못 네. 이루고라고 했지만 네, 또 사실은 오늘 하나 들어가네. 아무도 사실, 잠들지 그쵸. 말라. 1926년에 초연됐던 이 투란도트가요. 이 작곡가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의 내 오페라들은
다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굉장히 완성도의 작품에 자신감을 보인 작품이거든요. 그 뒤에 이 작곡가죠. 푸치니가 죽고 나서도 이 세계 각국의 팬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 정말 대단한 규모 또 완성미를 보여주는 작품이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소영 단장이 추천하는 올가을 오페라 화제작이죠. 투란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투란도트가요, 올 가을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최초의 내한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내한 공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아, 혹시 아레나 디 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레나는 네, 이태리에 있는 아레나. 지역의 아레나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베르나인가? 네. 베로나, 베로나. 로미오와 그게 줄리엣의 베로나. 네, 배경.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네. 도시 베로나에서 6월부터 펼쳐지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가 바로 아레나 디 베로나 와. 오페라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이 100년하고 또 1년 더한 101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올해 오프닝 공연을 오페라 투란도트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100년 만에 세계에 나가서 처음 하는 공연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아레나 디 베로나의 공연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예. 생각됩니다. 이 베로나 오페라 축제 개막작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오신 건데 네. 사실 이거 본다고 이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해마다 50만 명 넘는 분들이 여길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도 사실 올해는 그 50만 명에 들어갔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죠? 저 올해 9월, 5월에. 근데 그걸 5일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 네, 올해 여기서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아주 이 아꼈던 휴가로 여기 딱 하루 가서 볼 건데요. 그래요? 이 사실 여기가 진짜 세계 오페라의 성지라고 할 만한 곳인데 50만 명 넘게 오시다 보니까 매출액만 7,800억 원, 막 이런 정말 세계적인 어떤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네. 저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지금 한국에서 여기 온다니까 여기서. 오늘 봐.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12일에서 19일까지 KSPO 돔에서 8일간 8회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100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 하는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로나 현지에서 열리는 아레나 디 베로나 축제를 한국 무대에 고스란히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이 6월 6일 시작해서 9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투란도트 한국 공연은 10월 8일에서 6월 29일까지 4회 공연을 마친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를 컨테이너에 마치자마자 그대로 컨테이너 40피트짜리 55개 그대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이죠. 무대와 의상, 소품 등을 다 싣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이게 50박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베로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 거의 콜로세움 같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경기장이거든요. 원형 경기장이다 예. 보니까 저 무대를 채웠던 게 그대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가 기존의 투란도트와는 다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레나 디 베로나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3만 명의 관객을 이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너무 크기니까요. 그 관객을 수용할 정도의 무대라면 어느 정도 웅장해야 될지 상상이 되시죠? 엄청나게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프랑코 제페렐리가 연주를 한 버전이라는 거죠. 네, 그분의 손길로 빚어낸 무대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함이 큽니다. 투란도트 올가을 화제작이 될 텐데 이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아레나 디 베로나가 이 투란도트, 이 올가을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최고 거장들의 합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거장들의 합작. 2019년 작고한 연출가 프랑코 제피넬리 그리고 여기에 세계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다니엘 오렌이 뭉쳤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걸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볼 수 있다고? 이건 진짜 와 저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스케일이 어떤지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페라 그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유작이자 또 미완성 작품이잖아요. 네,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푸치니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푸치니가 남겼던 스케치에 따라서 제자인 알파노가 작품을 완성하게 되죠. 근데 오페라는 사실 누가 연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프랑코 제페렐리가 연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오페라가 탄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프랑코 제페렐리가 이 투란도트를 1987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 극장의 대표 작품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고 이 극장도 컸고 또 이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는 2010년에 이게 다 공연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평단에서 정말 이 아레나의 이 웅장한 규모에 딱 알맞게 맞춤 제작 연출된 작품이다. 이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투란도트가 굉장히 이게 그 예전 그 고대 중국 제국을 배경으로 이 투란도트 공주잖아요. 막 이 규모가 엄청난데 제페르는 여기다가 이 어떤 감성, 섬세한 이런 것까지 더해서 더욱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사랑 얘기니까요. 호평받는 그런 연출가죠. 프랑코 제페렐리는 영화 감독 아닙니까? 오페라 감독입니까? 네, 영화 감독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책받침에 옛날에 제페렐리가 연출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네. 기억나시죠? 와. 많이 올리비아 하스의 사진 넣고 다니고 했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베로나의 두 신사, 말갈량이 길들이기, 뭐 또 그리고 브룩실즈가 출연했었던 앤드리스 러브 이런 그것도 것들로 있구나. 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들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프랑코 제페렐리가 가장 빛을 발한 장르는 바로 오페라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란도트가 그 올가을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 최대의 오페라 여서다입니다. 최대 규모가 최대. 네, 무대에 오르는 연기자, 성악가, 합창단 모두 이렇게 출연진이 500여 분 무대에 오르는 것만 그리고 또 뒤에서 일을 하신 스태프들 모든 인원들을 합치면 1,000분이 넘는 분이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세트, 의상, 뭐 이런 소품들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55개의 분량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상상하시겠죠? 예. 최대 오페라입니다. 네. 그럼 어떤 분이 투란도트의 주인공, 투란도트 공주 역할에 캐스팅이 됐나?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제가 아침에 공주로서 제가 열심히 사심을 담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취재를 열심히 한번 해보았는데요. 투란도트 공주 역에는요, 우선 3명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2024 아레나 디 베로나에 이 투란도트 역을 맡았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인 올가 마슬로바가 일단 맡았고요. 그리고 또 2022년입니다.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역시 투란도트 공주 역을 맡아서 정말 큰 찬사를 받았던 소프라노 성악가 옥사나 디카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인 최초로 투란도트 공주 역할을 맡은 분이 또 있다고요? 네, 100년 아레나 디 베로나 역사상 최초로 투란도트 타이틀로를 맡은 소프라노 전여진 씨가 함께하였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칼라프 왕자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칼라프의 정말 대명사라고 불리는 마틴 밀레. 그리고 또 더블 캐스팅인데 30개국에서 한 60번 이상의 어떤 이 주역을 맡았던 아르투로 샤콘 크루즈가 맡았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요, 이 류가 되게 중요해요. 류가 아까 이 칼라프 왕자의 시녀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칼라프 왕자가
수수께끼 3개를 다 맞췄어요. 그런데도 투란토트 공주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약속을 네. 지키지 않으니까 되레 거꾸로 당신이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이러거든요. 이 칼라프라는 이름을 알아내려고 이 투란토트 공주의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막 추궁을 하고 다니죠. 류에게도 추궁했는데 그 칼라프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이 비련의 주인공. 요 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정말 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 마리안젤라 시실리아 요 분이 맡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또 보면은 이 칼라포의 아빠도 중요해요. 티무르는 누가 맡았냐면 페루초 푸클라네토 요 분 요렇게 다 아주 쟁쟁한 분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 나는 핑팽퐁이 중요하다니까. 아, 듣기만 해도 이제 기대가 되는 오페라입니다. 근데 단장님은 오페라의 매력에 언제 그렇게 흠뻑 빠졌어요? 저는 베로나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어요. 베로나 국립음악원을 제가 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거기에 아레나 디 베로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 유학 시절 매년 여름마다 축제 기간 동안 제가 거의 아레나 디 베로나에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 밤 9시에 하는 공연을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줄을 대낮부터 완전히 그 광장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연이 시작하면 그 지휘자하고 연출자에게 출연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켰어요. 그러면 해는 져서 떨어지면서 날씨는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그리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 낭만적이다. 진짜 그때의 감동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장님과 이제 약간 음악으로 공통점을 만들어 보자면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하나 전공하는 것도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 단장님은 성악, 네. 피아노, 네. 그리고 오페라 코칭까지 전공이 3개라고 네.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3분야나 공부를 하신 거죠? 네. 우와. 저는 베로나 국립음악원에서 성악가하고 피아노과를 졸업을 했고요. 야. 그리고 베로나 국제 오페라 코스에서 오페라 코칭 과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하고 성악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성악가보다는 피아노과를 가는 걸 원하셔가지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이 피아노과를 가게 됐지만 이태리에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몰래 성악과를 먼저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부모님들한테는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도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좋아하셨는데 성악과 다닌 줄 알고 계셨죠. 몰래 성악과를 먼저 들어와서 다니다가 몰래 가려고 이듬해 그래도 합격할 만큼 그것도 베로나에서 이 정도 실력 와. 이듬해 다시 피아노과를 시험을 쳐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워낙 성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주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태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반주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과와 성악과 두 가지를 동시에 졸업을 하고 오페라 코칭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인간의 목소리만큼 감동을 주는 악기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푹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니까 여러 가지를 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오페라를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오페라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 요거를 한번 OX 퀴즈로 풀어볼까요? 네, 오페라. 요건 몰랐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페라 공연 가려면 드레스, 저 세 분께 네. 저희 빼고. 오페라 공연 가려면 드레스 코드는 필수다. OX 들어주세요. 아니야. 오페라 가는데 나까지 옷을 입어. 나는 입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되던데. 오페라 무대에 서는 분만 옷 입으면 되지. 나까지. 아니 그래도 그 약간 그 매너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들어서. 아니 뭐 물론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지만. 왠지 청바지 입으면 안 될 안 될 것 것 같아요. 네, 왠지 그런 생각이 자, 들거든요. 답을 들어볼까요? 네, 바로 X. 그래. 네. 우리가 극장에 갈 때 뭐 특별하게 옷을 신경 쓰고 뭐 복장을 예의 있게 갖추고 가지 않잖아요.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페라 보러 가실 때 다들 뭐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고
의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하게 한국인 정도의 의상 차림이면 충분히 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가시고 특히 아레나 디 베로나 같은 경우는요. 캐주얼하게 오페라를 보는 장소예요.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가시고 또 아레나 디 베로나 플로어층에는 드레스 입고 나비 넥타이 맨 정장 입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네, 그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이 계단석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편한 복장으로 보는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게 바로 오페라를 조금 더 가깝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오페라다. 네, 뭐 뭐 내가- 영화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나는 드레스 없어서 못 가, 뭐 맞아. 정장이 없어서 못 가, 전혀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페라 요건 몰랐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이소영 단장님을 제외한 세 분이 할 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연이 끝난 후에 브라보! 자, 이 브라보 이 외침은 필수다. 세 분은 앞에 있는 편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 공연이 마음에 들면 브라보 막 이러던데. 브라보. 저는 X. 네?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들 때만 나름 전공자로서 외쳐야 되나? 네. 아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성의 경우는 브라바라고 알고 있고. 그쵸, 아니 브라바 하죠. 음악을 네. 전공한 분이니까 저도 그럼 살짝 이렇게. 그럼 우리 정답을 들어볼까요? 네, X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중에 뭐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나, 뭐 중창, 합창이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하잖아요. 호응하실 때 되게 브라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노래했을 때는 브라보라고 해주시고 여자가 했을 때는 브라바. 남녀가 같이 했을 때는 브라비라고 외쳐주시면 브라비. 됩니다. 네, 네. 네, 브라비. 모를 땐 안 하면 되고요. 네. 그럼 박수. 네, 박수, 네, 뜨거운 박수. 뜨거운 네, 박수. 네. 알았네.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브라비. 이거 알고 네. 있으면 와 유식한데. 너무 좋은데요? 네. 자, 다음 당장 거 또 가세요. 세 번째 가볼까요? 예, 예. 오페라 요건 몰랐지. 세 번째. 자, 오페라 공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다. 단장님 공연 제외에 기간- 우리 최정아 기자랑 두 분, 세 분 어. 들어주시죠. 공연이 길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기왕에 가져온 건데 좀 해야죠. 맞아, 저도 네. X. 어쨌든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 오래 그게 할수록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난다. 무대 세트 다 세워놨으니 준비했는데. 맞아. 배우들이 근데 너무 오래 체류해야 되니까 좀 안 되나. 출연료도 그런가. 스태프 아니 어쨌든 인건비도. 뭐 좀 해야지 그래도. 정답은요? 바로 아, 예스입니다. 네. 사실 여러 차례 공연을 횟수를 늘리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오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대 세트 의상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 저기가 너무 많이 인력이 너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인력비가 매번 고스란히 지출이 되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 대비 이 예산 인력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연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공연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관객들이 많이 봐주시면 공연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민간 오페라단 단장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뛰어서 티켓도 판매, 협찬도 하고 공연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적자 보기 십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을이면 투란도트라는 멋진 공연을 만나보게 될 텐데 투란도트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죠. 진정한 사랑의 승리에서 희망을 준다는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페라대에서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투란도트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게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 네. 더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 달에도 아, 또 그래요? 모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기나긴 장마가 끝났습니다. 어제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의 공식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아침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1km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국에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33도, 강릉 35도로 낮 기온은 나날이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7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에 보일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폭염 시에 지켜야 하는 3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물, 그늘, 그리고 휴식인데요. 낮 동안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올해 장마 정말 길었는데 이제 장마는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장마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폭염 시작입니다. 뭐 거대한 찜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날이 정말 더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물 많이 섭취하시고 네, 수분 섭취 잘하시고 건강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